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이번 주부터는 할리우드가 아닌 나라의 지역, 그 미국 이외의 지역, 비할리우드 영화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요. 그래서 소련, 독일, 이태리, 프랑스 이렇게 네 나라에서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운동이나 영화 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소련에서 1920년대에 시작된 몽따주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소련은 1917년에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소비에트 유니온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그런데 소련만이 아니라 대체로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영화가 갖는 그런 어떤 대중들을 선동할 수 있는 힘, 교육적 기능 이런 걸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이 소련 혁명의 그 지도자가 레닌이었는데요. 레닌은 이때부터 이미 뭐라고 했냐면 영화는 오락과 교육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예술 중에 영화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런 레닌의 이 선언에 따라서 소련은 그 국가가 태어난 직후부터 영화를 아주 중시했어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사람은 바로 그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라는 사람이고 지금 레닌이 군중들한테 연설을 하는 장면이죠. 예.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집중 육성을 하고 또 국가가 통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소련의 특징은 영화가 굉장히 고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국가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집중 육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영화를 제일 먼저 국영화, 즉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걸로 만든 데도 소련이고요. 또 반대로 영화를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영화 학교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나라도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왼쪽 게 소브키노라는 이 러시아 말인 것 같아요. 소브키노. 그리고 오른쪽에 고스키노라는 건데 이런 식의 중앙 배급사를 만들어서 한마디로 만들어진 영화를 정부가 다 알아서 그 모든 극장에 나눠주고 상영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영화의 내용도 주로 그 공산주의 정부를 선전하거나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황제가 러시아어로는 짜르라고 했었나 봐요. 그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에 일어났던 억압이라든지 그에 대한 민중들의 반란 이런 것들을 영화로 그렸고 뒤에 설명할 주로 몽따주라는 방식, 몽따주 영화를 통해서 그렸대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그 영화 기반이 열악해서 대부분의 영화는 수입 영화에 의존했고 일부 소련 영화를 만들었고 그것들은 몽따주 영화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련의 몽따주 영화라는 게 왜 등장하게 되나를 먼저 살펴보면 일단 몽따주 영화의 특징은 몽따주가 영어로 치면 편집하고 제일 가까워요. 영화를 찍는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이어 붙여가지고 다 그런 과정, 편집 과정을 거쳐야 완성된 영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편집을 중심에 두는 건데 그 편집에 대한 어떤 이론, 방법이 아주 고도로 발전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게 가능했던 배경 중에 문화적 예술적 배경을 보면 당시에 구성주의라는 어떤 경향이 있었어요. 러시아에 있었던 예술의 사조죠. 예를 들면 프랑스 입체파는 뭐로 유명하냐? 유명한 음, 그 화가 그 누구죠? 피카소. 피카소의 그림이 대표적인 입체파 그림입니다. 또 이태리는 미레파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두 가지 예술 사조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특징이 정치적으로는 급진적이고 그런 혁명 이런 거를 추구하는 또 전통적인 오랫동안 이어져 온 그런 부르주아적 예술 양식들 조화나 균형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좀 부정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되게 전위적인 예술이었고요. 특히 특징이 예술을 어떤 추상적이거나 단순히 아름다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과학이나 기계에 많이 가깝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술작품은 부분들의 구성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유기적인 조화를 이룬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그 몽따주 말 그대로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 몽따주를 중시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예술을 갖고 선전이나 교육에 그 예술을 활용하는데 아주 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요 다음에 볼 거는 지금 봤던 이 구성주의
예술사조의 대표적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 작가들이 이거 저 회화에서 시작이 됐는데 엘 리시츠키라는 사람이 만든 붉은 쐐기로 백군을 강타하라 라는 거고, 이것도 되게 혁명적 내용이에요. 붉은 쐐기라는 게 빨간색이잖아요. 즉 공산주의, 공산당을 얘기를 한다면 백군은 그것에 저항하던 세력들이었어요. 뭐 당시 러시아로 치면 왕족이나 귀족 계급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혁명적 이념을 담은 거고, 또 말레비치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절대주의, 비물질적 구성 이런 것도 회화로 치면 구상보다는 추상주의적인 회화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물의 모습을 직접 느낄 수는 없고 그걸 아주 추상화시켜서 표현하는 이런 예술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에 봤던 게 회화에서 등장하는 구성주의적 경향이었다면, 연극에서는 메이어 홀드라는 유명한 연출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영국 연출에서 앞에 봤던 미술에서의 구성주의를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추구했던 연극의 특징은 연극성의 복원, 관객의 현존과 참여 중시, 그래가지고 뒤에도 좀 나오지만 그 기존의 서양 세계, 서방의 연극들이 그 연극이라는 사실을 감추면서, 사실 연극인데 현실인 양 하고 현실인로 많이 가장이나 이렇게 그 현실인 척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서양인들이 연극을 보러 갈 때 모자를 벗고 들어가는데 예의상 모자를 벗을 때 자기 뇌를 벗어놓는다, 거의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현실로 믿게 만드는 그런 건데, 오히려 이게 얼마나 연극적인 것인가 철저하게 그 영적이라는 걸 오히려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인척하지 않는 거죠. 연극이라는 걸 강조하고, 또 관객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관객이 있다는 거, 또 연극적 과정에 참여하는 거, 이런 걸 중시했대요. 그래서 이 메이홀드 대표작 중에 하나가 아내 관대한 정부라는 연극인데, 거기에 보면 그 세트가 거대한 공작 기계를 본뜬 것 같다. 자, 한번 다음에 보실까요? 이런 식인 거죠. 진짜 무대 위에 뭔가 공장에서 볼 듯한 어떤 기계, 설비 이런 게 막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생체 역학적 연기 원칙이라는 걸 수립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배우들을 연기파 배우, 우리나라 같으면 송강호, 뭐 전도연, 그죠? 이런 사람들 연기파 배우로 갈 때는 즉 어떤 캐릭터를 맡으면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진짜 택시 운전수면 택시 운전수 같고, 그죠? 술집 여자면 술집 여자 같고, 예를 들면 이런 그 캐릭터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체화가 되는 거고, 또 내부의 감정, 슬프다, 뭐 분노에 찼다, 뭐 이런 감정을 그대로 바깥으로 표출해내서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즉 안에서 비롯된 감정이 밖으로 나오는 이런 연기 방식이라면, 생체역학은 그의 반대예요. 즉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먼저 울어. 그러면 슬픈 감정이 생긴다는,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자극, 행동, 이게 더 중심이고 그걸로 인해서 감정이 2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식으로 바라봤대요, 연기에서. 그래서 그 전까지 연극의 지배적이었던 자연주의 연극의 그런 환영주의, 아까 말한 현실이 아닌데 현실인 척 하는 거를 반대했고, 이런 식으로 무대는 아주 단순했고요. 그 다음에 테크닉을 통해서 배우의 창조성을 강조했다라고 나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소비에트 정부는 세계 최초로 영화 산업을 국유화했고, 국립영화학교도 최초로 설립했고요. 또 인민교육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영화 산업을 전반적으로 직접 관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몽따주를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말했듯이 몽따주는 편집을 중심으로 두고, 자, 영화의 화면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때 거기서 극적 효과가 나을까? 그리고 특히 원하는 목표, 예를 들면 관객들한테 뭐 분노를 일으키든 슬픔을 일으키든 이런 원하는 목표나 감정을 어떻게 불러일으킬까? 이런 거를 많이 연구하고 그것의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1920년대에 일어났는데 그걸 주도한 사람들이 에이젠 슈트레인, 쿨레쇼프, 푸도프킨, 메르토프와 같은 젊은 감독들이 등장해서 그 몽따주 운동을 주도했다고 해요. 쿨레쇼프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간상 볼 수는 없지만 아까 편집의 원리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화면이 3개 있어요. 처음에는 빈 스프 접시가 있어요. 중간에 어떤 남자 표정, 무표정한 얼굴이 나와요. 그 다음에 굉장히 섹시한 여자의 모습이 나와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또 똑같은 남자 표정이 나와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관 속에 누워있는 어린 여자아이의 시체가 보여요. 그 다음에 또 무표정한 남자 얼굴이 나와요. 그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남자의 표정은 같은 배우고 같은 표정이에요. 근데 앞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표정이 다르게 읽히더라는 거죠. 스프
나온 다음에 나오면 이 남자가 뭔가 허기진 모습으로 여겨지고 그 섹시하게 누워있는 여자의 모습 다음에는 뭔가 음흉한 눈초리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지막에 관 속에 어린 소녀의 시체가 누워있는 장면에 나오면 그 남자가 엄청 슬픔에 잠겨있는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같은 표정인데 앞에 어떤 화면이 연결되냐에 따라서 그 같은 화면이 다르게 읽히고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더라. 이게 바로 간단히 말하면 몽따주 원리였어요. 그걸 이제 점점 발전시키게 되는 거고요. 팁바주라는 건 사회주 국가고 그 혁명의 어떤 정당성 또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투쟁 이것에 사람들을 동원하는 게 중심이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영화를 만들 때 그래서 이 러시아 몽따주의 특징은 특정한 주인공이 없어요. 우리 대부분의 영화처럼 어떤 주인공이 있고 그 악당이 있고 주인공은 주로 영웅이고 착한 사람이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주인공이 특별히 없고 다수가 주인공 어떤 계급 어떤 민중이 주인공이고 팁바주라는 건 그 계급 계층 시대에 맞는 전형적인 인물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배우를 캐스팅할 때 딱 보면 이 사람 농민같이 생겼어. 이 사람 노동자같이 생겼어. 이 사람은 탐욕스러운 그 지주 계급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딱 보고 그 계급이나 성격이나 이 속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게 영어로 치면 타입이고 팁바주였어요. 그리고 헐리우드의 편집은 우리가 나중에도 잠깐 보겠지만 연속 편집의 특징이에요. 즉 편집 행위를 하는데 그 편집이 안 느껴지게 한마디로 매끄럽게 물 흘러가듯이 편집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편집 행위를 안 보인다고 해서 비가시 편집이라고 하거든요. 러시아 몽따주는 그것에 반대로 오히려 가끔은 튀는 편집 그리고 그 서사의 자연스러운 흐름보다는 어떤 지적이거나 관념적인 그거를 표현하는데 더 초점을 두는 방식이 좀 달랐다는 거고 미장센도 좀 특이한 방식이었어요. 보면 굉장히 건축적이라든지 대칭과 같은 형식적이라든지 이런 식의 좀 자연스럽거나 자연주의적인 미장센보다는 좀 두드러지고 강렬한 미장센을 썼고요. 연기도 자연스러운 연기가 아니라 되게 양식화된 좀 과장됐다든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든지 과잉된 연기를 보여줬다고 해요. 그 감독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이젠슈제인이라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에이젠슈제인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고 천재라고 여겨졌었는데요. 워낙 박학다식했고 동서양 또 그 고금 옛날 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문과 이론에 정통해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 몽따주론을 완성했는데 그 핵심이 변증법 철학이었어요. 아까 몽따주 원리가 앞에 뭐가 오고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전혀 없던 새로운 뭐 분노, 슬픔, 욕망 같은 감정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A하고 B라는 쇼트가 만나서 둘 다에 없는 C라는 의미가 발생하는 거를 그 몽따주 원리로 하는데 그게 변증법 철학과 거의 비슷하다. A, B가 만나서 새로운 합, C가 일어나는 이런 것에 기초했다는 거고요. 몽따주를 가장 핵심으로 봤고 그의 몽따주는 바로 충돌과 갈등의 원리에 입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할리우드 영화처럼 이렇게 서사의 매끄러운 흐름, 그다음에 의미의 전달, 캐릭터의 심리 묘사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샷과 샷을 강렬히 충돌시켜서 오히려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초점을 뒀다는 거죠. 파업이란 영화에 보면 짜르의 그 군대가 시위를 하는 노동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이 있어요. 집단 학살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장면에 이어서 바로 도살장에서 황소를 잔인하게 그냥 도살하는 거가 연결돼요. 두 장면은 사실 내용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은 이유는 단지 지적인 어떤 것이죠. 좀 정치적인. 이 짜르 군대가 노동자를 학살하는 게 도살장에서 그 불쌍한 소를 때려 죽이는 것 같은 학살하는 것과 같은 너무 비열하고 잔인한 짓이다. 이런 의미를 그리고 그에 따른 대중들의 분노를 자아내기 위해서 이런 식의 몽따주를 하는 거고요. 전함 포텐킨의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다른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이후에요. 이 에이젠슈타인의 작품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전함 포텐킨이고 또 그 영화 중에서도 오데사 시퀀스라고 있어요. 오데사 항에 반란에 성공한 포텐키노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또 역시 짜르 군대가 내려오면서 시민들을 학살하는 장면인데 이게 한 10분 정도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 몽따주 이론의 집대성 다양한 방식과 그 측면의 몽따주들 뭐 수직선과 수평선 어둠과 밝음 큰 화면 작은 화면 이런 대각선과
뭐 수직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또는 꽉 찬 화면, 텅 빈 화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화면들을 충돌시켜서 더없이 강렬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고양을 시키는 그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거고요. 시오리란 영화에 보면 그 혁명이 일어났다 실패하는데 그 혁명의 결과 오히려 한 장군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민중들의 피로 이룬 혁명의 성과를 자기가 다 뺏어버리고 스스로 또 다른 황제가 되려고 한다는 거를 이제 조롱하고 비판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사람의 모습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으면 나폴레옹의 동상이 나오면서 아, 이 사람이 스스로 황제가 될 나폴레옹처럼 꿈을 꾸는구나. 그 다음에 다양한 종교의 토템들, 종교의 어떤 뭐 그 상징적인 물건들이 쭉 나오면서 이 사람한테 민중들이 어리석게 속고 있다는 걸 민중들이 어리석은 종교에 대한 믿음하고 병치시켜서 패러디해서 풍자하는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몽따주를 통해서 원하는 어떤 정치적 의미, 지적 의미, 정서적 효과를 자아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독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독일 표현주의는 20년대 초반에 지속이 됐던 영화 운동입니다. 이 배경은요, 이때가 바로 1차 대전 직후잖아요. 독일이 전쟁에 지고 나서 엄청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1차 대전 사진이고, 당시에 막 많이 일어났던 집회나 시위,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산업적으로도 독일은 그 우파라고 이게 뭐냐면 여러 독립된 영화사를 합쳐서 하나로 뭉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헐리우드와 경쟁하기 위해 이런 그 영화사 연합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국가가 전폭적으로 영화를 지원하고 그 영화 수출도 도모했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현실이 너무 어렵고 비관적이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대중들이 이런 현실을 직접 대면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딴 데로 도피를 해야 되겠죠. 어디로 도피했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뒤에 나오는 영화의 흐름과 맞물려 있어요. 하나는 현재가 아닌 과거로 도피하는 거죠. 또 하나는 리얼리티, 현실이 아닌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내면 안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흐름이 있었고 이게 영화로도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20년대 이후에 바로 30년대 누가 등장합니까? 히틀러가 등장해요. 즉 히틀러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장 많은 사람을 살상한 그런 독재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파시즘의 권위주의, 이런 절대주의에 대한 동조하는 분위기가 이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의 그게 뭐냐면 현실에 대한 그 절망이나 패배주의로 인한 건데 그게 나중에 볼 표현주의 영화에 어느 정도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표현주의와 밀접히 연관되는 게 정신분석이라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인데 이게 당시에 등장해서 인기를 끌었고 이게 역시도 표현주의 영화에 내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그 나치 그 당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표현주의 등장할 때 세 가지의 영화 흐름이 있었어요. 아까 세 곳으로 도피했다 그랬죠. 과거, 환상, 개인 심리. 바로 그 세 가지 흐름이 있었고 그 중에 두 번째 환상으로 빠진 게 표현주의였는데 먼저 과거로 빠진 영화들. 양식화된 무대장치, 대규모 스펙터클을 통해 화려했던, 웅장했던 과거로 도망가는 거예요. 현재 너무 비참해, 초라하고. 그러니까 과거는 안 그랬어. 멋있었고 영광스러웠다 생각하면서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프리츠랑 감독의 니벨룽겐의 노래라는 영화였는데 이게 그 장면들입니다. 포스터고요. 보면 그 양식화된 무대장치라는 게 벌써 느껴지죠. 그리고 뭔가 고대적이고 중세적인 그런 느낌이 나고요. 내용도 물론 그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보려는 표현주의 영화입니다. 아까 현실이 아닌 환상으로 도피했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 전설이나 미녀 이런 데서 따온 주로 음울하고 환상적이고 기괴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 흡혈귀가 나온다든지 미치광이가 나온다든지 약간 이런 식이었죠. 또 진흙으로 인형을 만들었더니 이게 사람으로 변했다든지 막 이런 내용들이에요. 대표적인 작품이 로베르트 비네의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한 영화인데 내용이 뭐냐면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칼리가리 박사예요. 영화 시작하면 남자 둘이 벤치에 앉아 얘기를 하고 있는 남자가 얘기를 하다 한 남자가 내가 겪은 무시무시한 일을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돼요. 자기 사는 마을에 어느 날 칼리가리 박사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신경을 보여주겠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냐면 여기 보면 이 남자가 세자르라는 젊은이인데 몽유병에 걸려서 몇 년 동안 잠만 잤다. 내가 얘를 깨워보겠다. 근데 얘는 특수한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딱 보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얘를 깨워요.
그리고 뭐든지 물어보라 그래요. 한 남자가 저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오늘 밤까지 뭐 이러는 거죠. 그 다음날 진짜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마을에서 이상한 살인이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세자르라는 몽유병 환자인 청년을 이 칼리카리 박사가 조종해서 원하는 그 범죄를 저지른다. 살인도 하고 이런 여자도 납치하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화가 다 끝날 때쯤에 다시 원래로 돌아가. 처음에 얘기하던 두 남자로 돌아가면 카메라가 쭉 빠져요. 그럼 보면 알고 봤더니 이 두 남자 앉아있는 데가 정신병원의 그 마당이고 알고 보면 이 얘기하는 남자는 미치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했던 칼리카리 박사나 세자르나 이 여자가 그 안에 다 있어. 알고 봤더니 칼리카리 박사는 바로 그 정신병원 원장이고 세자르나 이 여자는 다 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거죠. 여태 그 무서운 얘기를 쭉 듣고 따라왔는데 알고 봤더니 미치광이의 망상, 환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특이한 거는 뒤에 봤듯이 뒤에도 살펴볼 텐데 이 너무나 특이한 미장센 무대 세트였어요. 조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현실로 도피한 게 아니라 어디로 도피했다 그랬죠? 인간의 내면 속으로. 그게 바로 실내극 영화예요. 그래서 주로 하층계급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이 1차 대전 직후에 혼란스럽고 암울했던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영화다. 그리고 대표적인 작품이 마지막 웃음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큰 호텔의 도어맨, 그 호텔 앞에서 손님들 받고 하는 뭐 가방 받아주는 그 노인네의 그냥 쓸쓸하고 비극적인 삶을 그리는 영화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표현주의 영화의 대표적 스타일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아시겠죠? 여기 흐릿하죠? 이게 뭘까요? 마지막 웃음의 한 장면인데요. 즉, 이 인물이 뭐 술이 취했다던가 우리가 한 대 팍 맞았다 이러면 눈앞이 흐려진다 이러잖아요. 또 술이 취해도 그렇고 그 인물의 주관적 시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즉 주관적 시선을 표현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 눈앞이 흐려진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또는 미장센이 대칭, 왜곡, 과장, 병치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 노스페라투라는 흡혈귀 영화인데 이렇게 그 과장된 그림자를 통해서 더 어떤 무시무시한 느낌을 자아내죠. 스타일의 마지막 연기와 조명도 특이했는데 연기는 느리고 동작이 단순하고 과장되고 양식화됐다. 여기 보면 움직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기가 이렇게 아까 움직일 때 걸어도 느릿느릿하게 움직인다든지 또는 쓰러질 때 팍 하고 과장되게 쓰러진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그런 좀 과장되고 양식화된 연기였다는 걸 이걸 알 수 있고 여기는 칼리칼 박사 미술의 역시 한 장면인데 어때요? 화면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둡죠. 그리고 뭔가 기괴한 즉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로우키 라이팅이라는 걸 쓴 거예요. 로우키 라이팅은 뭐냐면 조명에 보면 키라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영화 혹시 찍는 장면을 보시는 모르겠지만 여러 조명기구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하나가 아니라 그 중에 가장 밝은 조명을 키라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 화면 전체에다 충분한 빛의 양을 주는 거죠. 카메라가 잘 찍힐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로우키 라이팅은 그 가장 밝은 빛을 주는 키라이트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화면이 전반적으로 어둡고 그림자들이 되게 진하게 지게 돼요. 까맣게. 그러면 어둡고 그림자가 지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 바로 이런 식으로 기괴한 느낌을 주게 되죠. 근데 이런 식의 조명이 바로 아까 환상적이고 기괴하고 어둡고 한 표현주의 영화의 내용과 너무 잘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조명을 선호하게 됐고 또 이 조명이 중요한 거는 표현주의 영화에서 이렇게 많이 썼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아까 말했듯이 30년대가 되면 그 히틀러가 부상을 하잖아요. 나치즘이. 그 나치즘을 피해서 독일의 많은 영화인들이 미국으로 할리우드로 망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할리우드에 또 유니버설 영화사 저번에 했잖아요. 할리우드 고전 영화 시대 할 때 뭐라 그랬죠? 유니버설 영화사는 공포 영화를 잘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유니버설을 모여서 이 사람들이 표현주의 영화 비슷한 영화를 만들어요. 그랬더니 공포 영화가 되는 거예요. 흡혈 영화 이러면 공포 영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쓰던 이런 양식들 연기, 조명, 미장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주의의 이 영화적 스타일은 왜 중요하냐면 이것 자체도 특이하고 영화사에서 중요하지만 나중에 할리우드로 넘어가서 그 30년대 공포 영화 또 40년대 가면 느와르 영화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그 느와르 영화 이런 식으로 계속 스타일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영화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깊은 영향을 미친 스타일을 만들어낸 게 바로 또 독일 표현주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소련 몽따주 운동과 독일 표현주의 영화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남은 두 나라, 이태리의 네오리얼리즘과 프랑스의 누벨바그를 살펴보고 비할리우드 영화사를 다음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